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도의 뜻, 제도의 개념이나 관념, 제도의 문장부터 하면 되죠. 제도 역시 절대자와 함께 세상을 살피고 뜻과 뜻에 기반한 개념이나 관념과 문장을 드러나게 하여 인간의 관념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제도가 절대자와 함께 하나요? 제도의 마음은 뭐라 했죠? 집단의 마음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생기는 거죠. 그래요. 예전에 뭐라 했죠? 인간의 마음은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자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제도의 마음은, 그 제도의 의지는 인간 개개인을 지배하죠. 지배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요.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니 제도는 뜻을 찾아내고 개념이나 관념을 만들고 그에 합당한 문장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요. 지금까지 언급한 말들은 상상을 적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제도의 뜻은 명확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진 않더라도 명확하게 일정 부분은 드러나죠. 어떤 형태로든 확인이 가능해요. 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수많은 문장들이 모여 시대에 걸맞는 헌법을 만들어 세상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현 시대는 어떤가요?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는 그래요.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죠. 뭐 헌법만 있는 건 아니겠죠. 즉 성문헌법은 그러한 문장들이 일부러 포착하여 불완전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문헌법은 아예 드러난 것이죠. 헌법이 없는 나라라 해서 헌법이 없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도의 뜻은 다 있겠죠. 또 뜻에 입각한 개념이나 관념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문화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또 명문화하여 그래요. 강제력을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각자 헌법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30분 정도 투자하여 태극신금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한국 헌법 1조에서 128조까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그렇죠. 태극신금은 하나의 시각이 되는 거죠. 그 시각에 입각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제도의 뜻과 제도의 개념이나 관념, 제도의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제도가 인간의 정신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지니는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입증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했죠.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사업을 하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하건 인간들이 마음에는 투자한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획득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을 관념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죠. 여건만 되면. 여건이 안 되면 투자 못 하겠죠. 뭐 빌려 사든 자기 돈으로 하든 여건만 되면 투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좀 약간 좀 식을 좀 더 정확하게 바꾸는 거죠. 안 표현되는 표시를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대하는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이게 어떤 대상이건 간에 사업, 뭐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기업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기업에 투자해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고, 유가증권을 구매해서 좀 부를 얻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기대하는 가치는 투자한 가치 플러스 첨가되는 가치다.
이해하기 어렵나요? 아마 이해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수식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형식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알고 실천하는데 이것이 제도가 인간의 정신에 개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래요. 제도가 개입한 거죠. 지금 시대에 있는 제도가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현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 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거나 상품 구매를 통해 살아가려는 관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하고 화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다 제도 의지가 개입되는 거죠.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화폐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잖아요. 시장지배 시대에서나 화폐가 널리 이용되는 거죠. 이러한 사례는 세상을 관찰하면 무척 많기 때문에 포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도가 개입한다라. 지금 시대는 뭐라 했죠? 예전에 얘기했죠. 시장 지배 시대라 했죠. 그전에는 자급자족 시대였죠. 자급자족 시대는 수렵폐지 시대, 고대 농경국가 시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했죠. 현 시대에서 발견되는 제도 및 제도의 의지는 뭘까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수천 년간 지속됐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지는 불과 한 200년,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얼마 안 됐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년밖에 안 됐죠. 현 시대에 발견되는 제도 및 제도의 의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러한 제도와 의지는 언제 생겼다 했죠?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했죠.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짧으면 100년, 길면 한 몇백 년밖에 안 된 거죠. 또 어떤 제도와 제도의 의지가 발견되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에 반발하는 제도와 의지가 발견되죠. 그래요. 제도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라 해서 시장 지배 시대의 제도와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제도와 그 의지가 죽었나요? 그대로 있나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중이죠. 죽어가고 있는 중이죠. 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첫 번째는 뭔가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와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흔적은 한국에서도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많이 남아 있죠. 고대 농경 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의 대표적인 게 뭔가요? 신분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현 시대에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죠. 신분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있죠. 특정한 집단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권력이나 법을 이용하면서 이익을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분 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한 흔적들이 있나요, 없나요?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죠. 기업가는 기업에서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서 소득을 얻고, 근로자는 또 기업과 거래를 하죠. 활동을 서로 거래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벌이나요? 어떠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권력으로
이익을 얻으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로자도 그렇고 기업가도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거래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어, 화물연대라고 하죠. 화물연대는 이제 어떤 거예요?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컨테이너차 이런 거.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업 소유자죠. 기업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노동자라 하죠. 왜 노동자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는 노동자의 이익을 상당 부분 권력이나 법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신분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기업 소유자가 자기도 노동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나요? 권력을 통해서 정당한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과 법에 입각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뭐라 했나요? 뭐겠어요? 신분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 그래요. 또 어떤 게 있나요? 고대 공산주의 제도 혹은 사회주의 제도와 그와 연관된 의지가 있죠. 이건 또 뭘까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와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의 변형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가 어떤가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와 거의 사회적 시스템이 비슷하죠. 왕 같은 존재가 있고 주로 독재를 하잖아요. 중국도 보면 그렇고 중국은 많이 이제 시장 지배 시대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죠. 북한을 보면 더 정확하겠죠.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왕과 같은 존재가 있고 또 뭔가요? 공산당이 있죠. 공산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대 농경국가의 시대로 치면 귀족인 거죠. 그러면서 일반 사회 구성원들은 지배를 당하는 거죠. 매우 유사하죠. 왜 그럴까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와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지가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옷을 받고 입고 나타났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제도는 뭔가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제도밖에 없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제도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제도는 뭔가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죽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한국에서도 한국 헌법에도 잔재가 많이 남아 있죠. 자, 그다음 제도의 파괴를 보겠습니다. 제도의 파괴의 각계에 새겨지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자가 있고 그 제도의 마음이 있죠. 제일 밑에는 제도의 마음. 제도의 마음은 감추어진 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고 드러난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제도의 의지. 그래요. 제도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절대자. 제도와 관련된 파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게 절대자 제도의 의지 형태, 두 번째게 세 번째게 제도의 심검, 네 번째게 발전하는 제도, 다섯 번째게 제도의 마음, 여섯 번째게 제도의 뜻, 일곱 번째게 제도가 드러내는 개념이란 관념.
8번째 게 제도가 드러내는 문장. 이렇게 떠올려 본 것이죠. 과거에 2017년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도가 뜻을 드러내고, 개념이나 관념을 드러내고, 나아가 문장을 드러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대량살상, 물적 토대 파괴, 제도의 기능마비, 사회 혼란, 제도 생존, 국력, 군대적 우방 등이 있지요. 전쟁과 관련된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러한 뜻들을 통해 전쟁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 및 전쟁으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나 관념을 형성하는 구성 요인들이 됩니다. 이러한 뜻들은 이렇게 했어야 맞겠죠. 이러한 뜻들은 전쟁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 및 전쟁으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나 관념을 형성하는 구성 요인들이 됩니다. 드러난 개념이나 관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 간 군사 무기를 동원한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집단 간 군사 무기를 동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국가 간에 충돌할 수도 있죠. 군사 무기를 동원해서. 국가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군사 무기를 동원하면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내전이라 할 수 있겠죠. 전쟁은 국가의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파괴하며, 그렇죠, 제도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요. 확인이 가능하죠. 제도에 위협이 되는 적은 군대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말살시킬 수 있고, 적군이 침입을 받으면 무력으로 대응한다. 그래요. 무력으로 말살시키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적군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비상한 수단을 동원하여 수습한다. 그래요.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죠.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가 막 파괴되고 있는데 최고 통치자가 전쟁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그래요. 전쟁하는데 이런저런 말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최고 통치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죠. 그리고 개념이나 관념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문장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문장을 드러내요. 이런 것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있지요. 그래요.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그 최고 통치자가 전쟁을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다 돼 있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은 헌법에서 만들게 돼 있고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죠.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요. 최고 통치자가 전쟁을 책임지니까 책임지고 관리하니까 뭐 이런 조항이 있는 거죠. 제76조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그래요. 내후 외환 전쟁에 해당하겠죠. 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뭐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했나요? 비상한 수단을 동원하여 수습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요. 뭐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쭉.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